사람 사는 이야기 시니어 극장 두 번째 이야기 장손. 향냄새가 자욱한 빈소. 영정사진 속 최기덕. 83세의 이명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선다. 영감, 이젠 나 혼자네. 이명자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이 집에 장남 우길이가 있고 장손 선우가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을 거야. 학벌 좋고 돈 잘 버는 손주 며느리까지 집안에 들어왔으니 무슨 걱정이야. 이명자는 자녀가 4명 있었다. 딸 2, 아들 2. 그런데 그 중에서 장남을 가장 예뻐했고 장손은 더 예뻐했다. 최기덕과 이명자는 사실상 장손을 편애하다시피 했다. 특히 최기덕은 다른 손주와 자녀들 모르게 선우에게만 학원비를 대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대줬다. 그리고 선우가 결혼할 때 다른 손주들한테는 주지 않던 거금 2억 원을 주택자금 마련에 보태라고 대주기도 했다. 그만큼 장손에 대한 애정은 대단했다. 이명자는 선우를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제사상 차려줄 녀석이니 당연히 잘해줘야지. 당연히. 이명자는 장례식장에서 장손 선우에게 말했다. 선우야, 네, 할머니. 너만 잘 살면 된다. 너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만 아내랑 행복하게 잘 살아.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네, 할머니. 고마워요. 그래. 우리 집안의 기둥.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정말. 최기덕의 장례가 끝난 후 선우는 아내 다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장례식 내내 정신없이 바빴던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다. 자기야. 응? 할머니랑 뭐 얘기 나눴어? 별 얘기 아니야. 무슨 얘기였는데? 나만 잘 살면 된대. 그게 무슨 뜻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나랑 너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셨어.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다솜은 묘하게 불안한 기색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설마 뭐? 설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사를 오빠가 지내야 한다는 얘긴 아니겠지? 선우는 피식 웃었다. 설마. 아직 아버지도 계시잖아. 그럴 리가 있겠어? 당분간은 아버지랑 어머니가 제사 지내실 거야. 걱정 마. 당분간이라니? 그게 언젠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어머님은 골다공증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시고 아버님은 암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당분간이 몇 년이나 되겠어? 글쎄. 나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제사 못 지내. 응? 제사를 못 지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전에 말했잖아.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제사 못 지내. 내가 굳이 나서지 않게 자기 선에서 잘 정리해. 알았어? 다솜은 명문대를 졸업한 약사였다. 현재 대형 제약회사에 다니며 머지않아 약국을 차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반면 선우는 학력도 직장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결혼 당시 다솜의 부모가 반대했지만 결국 선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혼인을 허락받았다. 그만큼 선우는 지금도 아내 앞에서 늘 조심스러웠다. 한편 선우의 할아버지 최기덕은 생전에 검소하면서도 돈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은행보다는 장롱과 금고를 더 신뢰했고 눈에 보이는 현금과 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은행 예금까지 상당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그는 그 모든 자산을 아내 이명자 앞으로 돌려놓았다. 내가 가고 나면 이 돈은 당신이 관리해. 그러다 당신이 죽기 전에 장손 선우한테 물려줘. 꼭 그렇게 해. 공증이든 뭐든 확실하게 해줘. 이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다. 손주들 중에서도 장손 선우는 특별했다. 이명자는 아직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 달쯤이 흘렀을 무렵이었다. 이명자는 아들 최옥일과 며느리 오은숙을 불렀다. 그날따라 그녀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재산은 우길이 내가 가져가라. 우길이랑 선우 애미가 중심이 돼서 잘 챙겨봐. 오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몇 번 깜빡였다. 그의 어깨는 늘어진 셔츠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50대에 명예퇴직을 한 뒤로 그는 세상의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생활비 대부분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 은숙이 벌어왔다. 자연히 이 집의 실제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있었다. 은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제사는 계속 어머니 댁에서 지냈잖아요. 지내던 곳에서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이명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냐? 그때는 영감이 살아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범이 제사를 주관하는 게 맞지. 제사 장소도 당연히 너희 집으로 옮겨야지.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어머님이 대장이시죠. 저는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야. 이제는 아범 집에서 하는 게 맞아. 너랑 아범도 몸이 안 좋은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몇 년은 너희가 제사를 지내다가 그 다음엔 선우에게 넘기는 게 순서야. 그렇지 않니? 그 말이 떨어지자 은숙은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선우요? 선우가 왜 제사를 주관해요? 아직 한참 어린데요? 어리긴 뭐가 어리다는 거냐. 걔 나이 35이다. 예전 같으면 벌써 제사를 혼자 주관하고도 남는다.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예전 얘기를 하세요? 선우 제사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일단 어머님 댁에서 하시고 제가 도울게요. 그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오길은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남편은 언제나 그랬다. 결정의 순간마다 침묵으로 자리를 피했고 그 침묵은 결국 이명자와 은숙의 대립을 더 선명히 했다. 이명자는 허탈감을 느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아들마저 자신 편이 아니었다. 기력이 쇠해 더는 큰 소리를 낼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은숙은 선우에게 제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이명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애미야.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영감이 선우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잖아. 학원비도 대주고 대학 등록금도 내줬어. 결혼할 때는 다른 손주들한테 주지도 않던 2억을 선우한테만 줬다. 그 돈이 네 집게 이름이냐? 그만큼 준 건 우리 장손이라서 그런 거야. 나중에 우리 제사상 차려줄 놈이라 그랬던 거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이 우리 선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사 대가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런 거지. 하늘도 알고 우리 영감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알잖니. 그러지 마라 애미야. 그러나 은숙은 단호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사는 어머님 댁에서 하시고 저는 도울게요. 그 이상은 강요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명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다. 긴 대화의 끝에서 남은 것은 피로감뿐이었다. 며칠 후 이명자는 선우를 집으로 불렀다. 선우야, 너 어릴 적부터 내 할아비가 얼마나 너를 아꼈는지 알지? 그럼요. 선우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감정은 비어 있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 내가 장손이니까. 내가 우리 제사상 차려줄 놈이니까 그런 거야. 순간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입을 열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할머니. 선우야, 인서가. 그러면 안 된다. 내 할아비가 너한테만 학원비도 대주고 대학 등록금도 내줬다. 내 용돈도 얼마나 자주 줬니? 내 할아버지 덕분에 너는 대학 다닐 때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한 거 아니니? 결혼할 때는 다른 손주들한테 주지도 않던 2억을 줬다. 그게 그냥 준 돈이겠니?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지. 선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저는 그게 제사의 조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저 손주인 저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조건부로 주신 거였어요? 이명자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피부치끼리 의리가 있어야지.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했다. 제사는 남자들이 지내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지내는 거잖아요. 음식 다 만들고 차리는 건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우리 다솜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손주 며느리가 벌써부터 힘들다고 하니? 선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몇 번 열렸다가 닫혔다. 그의 눈동자엔 죄책감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며느리. 오은숙과 조윤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다. 처음엔 그저 안부를 나누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윤혜의 말끝에는 은근한 탐색이 숨어 있었다. 형님, 혹시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으신 거 없으세요? 은숙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응?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물려받을 게 뭐가 있어? 어머, 그래도 시아주버님이나 선우한테라도 뭐 좀 물려주셨을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은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어휴, 그런 거 없어. 우리 선우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도 별로 없었대. 그럴 수가 있어요. 돈 많으신 줄 알았는데. 공무원 오래 하셔서 연금만 받으셨지. 그 연금도 일부만 어머님께 이관되는 구조였고 나머지는 없었어. 그럼 조윤혜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선우 결혼할 때 주신 2억이 아버님 거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 말끝엔 분명한 가시가 있었다. 은숙의 눈썹이 움찔했다. 누가 그래? 어머,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은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상하다, 저는 우리 애 아빠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조윤혜가 일부러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라니까. 은숙은 참다 못해 소리를 높였다. 조윤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아무튼요.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몇 년 안에 선우가 제사 물려받겠네요.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색했다. 동서, 오늘 왜 그래?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제가요? 조윤혜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리고 선우가 장손이니까 제사 물려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장손 그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쏘아붙였다. 그렇게 제사 물려받고 싶으면 정우가 물려받으라고 해. 어머, 형님. 우리 정우가 그 제사를 왜 물려받아요? 장손은 선우잖아요. 요즘 시대에 장손이 어디 있냐니까. 에이, 그래도 그건 좀. 조윤혜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었지만 말투엔 노골적인 빈정거림이 섞였다. 그럼 형님은 장손이 제사도 안 지내고 그냥 넘어가게 두실 거예요. 그만해. 동서, 말 자꾸 이상하게 하려면 가. 조윤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 형님 너무 예민하시다. 전 그냥 이야기한 건데.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은숙의 얼굴엔 억눌렀던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다음 날 이명자의 집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둘째 아들 최수길이었다. 어머나, 내가 웬일이냐. 얼굴 보기 참 힘들다. 어머니, 요즘 아버지 안 계셔서 많이 척척하시죠? 이명자는 허어 웃었다. 적적하긴. 내 아버지 있을 때도 말이야. 같이 앉아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도 없었다. 오히려 지금이 속 편하다. 밥 차려줄 사람 없어서 좋다. A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외로우신 거 알아요. 이제부터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요즘 선우랑 연락하니? 수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선우요? 갑자기 왜요? 아니, 요즘 걔 소식이 궁금해서 그러지. 수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 응?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내가 뭘? 적어도 저한테는 제 아들 정우 안부부터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 그래도 선우가 우리 장손이니까. 그 순간 수길의 인내가 터졌다. 그놈의 장손. 그 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예요? 그냥 들러리였어요. 이명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다. 숙이라,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우리 정우는요? 선우 결혼할 때는 아버지께서 2억이나 주셨잖아요. 우리 정우한테는 100만 원이라도 주셨어요. 없잖아요. 단 한 번도 공평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이명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도 우리 선우는 내 형의 아들이고 우리 영감이랑 나이 제사상 차려줄 녀석이라서 그랬던 거야.
제사상이라고요? 어머니 형수 절대로 선우가 제사 물려받게 안 할 겁니다.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 형수가 제 아내한테 그랬다네요. 요즘 시대에 장손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와이프를 쫓아냈답니다. 뭐라고? 어머니도 이제 정신 차리세요. 그의 말투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세상 바뀌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어머니는 여전히 장손 타령만 하시는데 그 장손이라는 자리가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이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아득했다. 지금의 상황을 눈치로 짐작은 했지만 수길에게서 직접 들으니 더욱 당황스럽고 어쩔 줄을 몰랐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남편의 죽음, 며느리의 말, 둘째 아들의 분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쿵쿵 때렸다. 어머니, 저도 더는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그냥 이제 제사든 뭐든 알아서 하세요. 그는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명자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손을 덜덜 떨었다. 다음 날 오후 이명자는 큰아들 오길과 며느리 은숙을 불렀다. 모자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확실히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죽고 너희도 죽으면 제사. 선우랑 선우처가 주관할 거지? 은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묻는 말에 대답해다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가 죽는 것까지 왜 가정하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이명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숙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이미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 사실 제 아들에게 이 제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명자의 손이 떨렸다. 왜? 대체 왜?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제 아들 부부에게 분란거리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제 아들이랑 며느리를 못 이겨요. 무슨 소리야? 선우랑 선우처가 못하겠다고 하니?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걸 꼭 물어봐야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오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요즘 젊은 여자애들 제사 안 지냅니다. 어머니, 선우도 지쳐 못 이길 거예요. 이명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우리 영감이 선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결혼할 때 2억도 주고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고. 은숙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자꾸 그 얘기 하시는데요. 강남 사는 사람들은 손자한테 몇십억 물려줘도 제사 강요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거나 추도식 한 번으로 끝내요. 세상이 변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현실을 좀 보셔야죠. 그녀의 말투는 단단하고 차가웠다. 이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다. 시간이 멈춘 듯 거실엔 묵직한 공기만 흘렀다. 잠시 후 오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냥 그만하시죠.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명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멍해졌다. 두 사람은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현관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이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남편 없는 여자의 서러움인가? 텅 빈 거실에 그녀의 한숨이 흩어졌다. 평생 가정의 중심이라 믿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영감 당신은 알까?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앉았다. 사실 은숙은 선우의 할아버지 최기덕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당당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우의 할아버지 재산이 꽤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재산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속은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명자에게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이명자의 집에 장손 선우가 찾아왔다. 오랜만의 방문이었지만 이명자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딱딱했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선우가 익숙한 어투로 말을 건넸다. 응, 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응? 뭐라고? 돈? 네, 왜?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요. 선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 가잖아요. 근데 보증금이랑 새집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탈탈 털어도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딱 그 정도만 빌려주시면 돼요. 선우의 말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언제나처럼 할머니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최기덕이 살아있을 때 선우는 자주 돈을 빌렸다. 기덕은 장손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돈을 갚으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이명자 역시 그 모습을 보며 크게 반감을 갖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명자는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 은숙의 싸늘한 말, 오길에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재산은 안 지내겠다던 그 대화까지. 그런 상황에서 선우의 입에서 돈이란 말이 나왔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허탈감이 번졌다. 선우야, 네, 할머니. 이 할미 돈 없어. 순간 선우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정말이야. 내 할아비가 남겨준 돈이 거의 없어. 나도 깜짝 놀랐어. 정말요? 할아버지는 돈 많으셨잖아요. 선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이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정말 이 할미 돈 없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선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남았다. 이명자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감.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선우 이놈이 나한테 돈까지 빌리러 오는구만. 이 할미 속도 모르고. 이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다. 한편 선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내 다솜이 물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래? 안 된다네. 안 된다고? 돈 없대. 다솜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그거 내가 구할게. 내가 2천만 원 구해줄게. 그래? 고마워. 선우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신 우리 이사갈 집 공동명의로 해줘. 뭐? 공동명의? 선우의 표정이 굳었다. 응. 다솜은 단호했다. 왜? 싫어?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많잖아.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2억이랑 어머니한테 받은 2억. 물론 어머니가 주신 2억도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고스란히 모아두신 거라고는 하던데. 게다가 이번 집 살 때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래봐야 4억이잖아? 다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월급은 내가 더 많잖아? 앞으로 대출 갚는 것도 내가 더 낼 거고. 같이 사는 집인데 공동명의 안 해주겠다는 거야? 선우는 입을 다물었다. 말을 꺼낼수록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해봐. 혼수도 내가 해왔고 이번 2천만 원도 내가 구해오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당신 지금 입주도 못 하잖아.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다솜의 시선이 매서웠다. 이거 부탁 아닌데. 뭐? 나는 말했어. 분명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선우는 그 말을 되받아칠 힘이 없었다. 다솜은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내 명의도 들어가야 나 나중에 약국 차릴 때 내 이름으로 이 집 담보 잡고 대출 더 받을 수 있지. 아? 담보? 왜? 나 약국 차리지 마. 아니, 당연히 차려야지. 원래 그 약국도 결혼 전에는 자기가 차려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자기 할아버지 돈 많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2천만 원도 못 빌리고 오는 상황이면 좀 실망이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우유부단하기는. 나 정도 성격 되니까 이런 거 다 이해해주는 거야. 결혼 잘한 줄 알아. 알았어? 응. 그날 밤 이명자는 불이 꺼진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는 최기덕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걸고 있었다. 영감.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렸다. 나 너무 속상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거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게 알아요. 자기도 이해하리라 믿어요.
사진 속 남편은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생전에도 그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화내지 않고 무표정으로 대하던 사람. 이명자의 결심을 더욱 굳히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묵직한 금고를 바라보았다.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남편 최기덕이 남긴 흔적이었다. 이게 다 당신이 남긴 거지. 금고의 금액과 장롱 속의 금액 그리고 통장 속 금액까지 모두 합하면 3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돈이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돈이었다.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모르는 비밀. 원래는 남편과 약속했었다. 이 돈 나중에 선우한테 다 주기로. 우리 장손이니까. 우리 제사상은 그 녀석이 차릴 거니까. 그때 이명자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야 집안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손주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더 이상 의리나 전통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 모든 게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안 되겠어. 이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법대로 해야겠어. 그녀는 금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내가 죽으면 그냥 골고루 다 나누는 거야. 그게 공평하지. 그게 니들이 말하는 요즘 방식이니까. 그녀의 손끝이 잠금장치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숨과 함께 문이 닫혔다. 얼마 후 선우와 아내 다솜은 마침내 이사를 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 그 집은 사실상 할아버지 최기덕이 생전에 보태준 4억 원에 여기저기서 대출을 긁어모은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것이었다. 이삿날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던 새 아파트 거실에서 다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선우와 입을 맞췄다. 이 집은 아내 다솜의 요청에 따라 등기부등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다. 그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언제나처럼 선우는 다솜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장난감과 같았다. 다솜은 속으로 자부했다. 자신은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라고. 시댁의 낡은 관습 따위는 단칼에 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했으며 이제 곧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약국까지 개업할 예정이다. 그녀의 머릿속엔 완벽한 인생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집도 생겼다. 사업도 곧 시작된다. 앞으로는 꽃길만 남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솜은 몰랐다. 그녀의 그 진취적이고 똑똑한 선택들이 남편 최선우가 받을 예정이던 30억 원의 상속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새집 거실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한껏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의 이면에서 상속의 방향 또한 소위 요즘 방식대로 바뀌고 있었지만 말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